반갑습니다. 위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저쪽 빈자리 많은데. 네. 219번째 양의 노트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220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질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목은 행동,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218번째 한계 노트 제목 기억하시는 분? 여기 경험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두 번째 쓴 책인데, 맞추시는 분 선물로 드리려고. 보지 말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본거 얘기할게요. 걱정하는 습관을 날려버리는 거. 네. 노안이시군요. 네, 요겁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날려버리는 걱정의 천적.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걱정을 날려버리는 기는 하는데 기타 긍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걱정 날리고 뭘 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향기 노트 제목은 행동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가. 걱정을 날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탁월하다, 어느 분야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뭐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받아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 해보신 적 있죠? 또 반대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죠?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들 해보신 적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과연 사실일까? 이 말이죠. 정말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정말 재능이 없어서 탁월한 사람이 못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 라고 말한다는 건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표현이 되죠. 또 반대로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돼요?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합리화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 놓고 포기해 놓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 놓고 그걸 정당화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박을 해서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아이든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눈으로 바라보면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자인데 이름이 라슬로 폴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어느 아이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아이라도 자기가 천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연습을 제대로 시키기만 하면 그걸 끌어내서 천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차르트 하면 천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소리 하지 마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을 먹고 광고를 냅니다. 어떤 광고를 내느냐? 저와 결혼할 여성을 구합니다. 아기를 낳아준다면 천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성들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낸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광고를 보고 시집 오겠다고 연락 오는 여성도 참 대단한 여성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한 여성이 연락이 왔고 그 여성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주고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의 편지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 앞말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천재를 키울 수 있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 편지에 열정이 너무 가득했고, 나도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만나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라라는 여성은 평범한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슬로 폴가르는 교육 심리학자였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세 딸을 두게 됩니다. 예쁘죠? 세 딸을 뒀는데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 자기가 했던 주장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주면 천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도 공포를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아이를 연습에 의해서 천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첫째 딸 수잔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수학으로 천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체스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스 분야에서 천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거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체스는 남성들만 하는 전유물이고 천재가 아니면 고수가 될 수 없는 분야가 체스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딸을 낳았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근데 이 딸을 체스 고수로 만든다면 평범한 사람을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을 천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겠죠. 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 여성 전유물에 어떻게 천재를 만들면 그건 여성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스 분야를 선택하고 첫째 딸에게 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딸들을 모아놓고 체스를 하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냐 하면 일단 딸이 보는 데서 체스를 정말 재밌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럼 딸이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오죠? 그럼 못하게 해요. 그럼 못하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죠? 그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못하게 말리면서 어린애 되면 해.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하고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보채죠, 가르쳐 달라고. 보채고 하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연극하듯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첫째 딸 이름이 수잔인데 이 수잔은 5살이 되기 전에 이미 수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살 때 뭐 했어요? 지역대회 체스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시간 연습을 한 거예요. 하루 4시간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4시간씩 수천 시간이면 대충 계산해도 5살이 되기 전에 수천 시간을 가르쳤다는 건 엄청난 연습량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때 지역대회에서 우승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딸이. 둘째 딸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12살에는 16세 이하 세계 여자 체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세에는 체스 역사상 최초로 그랜드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라는 거 아시죠? 그 레벨이 있는데 그 최고 레벨을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체스업계. 아무튼 22세에 최초로 그랜드 마스터가 되고 그 외에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 4회나 우승하고 체스 올림피아드에서 5회 우승하고 체스 역사상 여자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건 3관왕을 했다는 뜻입니다. 3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둘째 딸에게는 5살이 되기 전까지 체스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을 가르쳐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살이 될 때까지는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하고 언니하고 막 재밌게 체스를 두니까 이 둘째가 어때요? 그럼 자꾸 구경하겠죠. 구경을 하게 해줬대요. 기어와서 계속 구경만 했대. 그리고 5살이 됐을 때 둘째 딸 이름은 이제 소피아인데 5살이 되었을 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5살에 훈련 시작했는데 5살에 헝가리 선수권 대회에 우승했습니다. 이 서당계 3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5살에 시작했는데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지역대회도 아니고 헝가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살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 금메달 외에 다수의 수상을 했고 14살에는 그랜드마스터 대회를 모조리 우승해버렸습니다. 언니보다 낫죠? 그리고 로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계적인 남자 선수들을 연속으로 8명을 다 제끼고 이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체스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자 체스 선수가 세계적인 체스 선수 8명을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10억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여성이 소피아가 10억분의 1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 기적이 일어났다. 왜? 이 대회가 로마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딸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셋째 딸은 5살 때 훈련을 시작했는데 10대 초반부터 이제 신기록을 세우기 시작했고 12살 때는 그냥 여성이 아니고 남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여자 복합으로 세계 최초로 우승한 거죠. 그리고 15살에는 남녀 통틀어서 이제 셋째 딸부터 남녀 통틀어서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되고 그타 10년 이상 세계 여자 체스 부문에 랭킹 1위를 했고 아기 낳았던 기간 1년 빼고는 다 랭킹 1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상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스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 아마추어 체스 수준이었고 엄마는 평범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내가지고 만난 여자하고 결혼해서 천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를 체스 부분에서 세계적인
천재 소리 들을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했던 연습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손가락질 했던. 막 처음에 이렇게 연습회에서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했었잖아요. 손가락질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영상을 보고. 인정해줘야 되잖아. 아, 연습회에서 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역시 라스 폴가라 딸들은 타고난 천재야. 타고난 천재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연습회에서 됐다고 믿어주질 않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라슬로 폴가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라슬로 폴가라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딸들은 어마어마한 연습 시간을 거쳐서 그 수준에 올라간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 라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없습니까? 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미켈란젤로라고. 미켈란젤로 보고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하고 연습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수준만 보고 타고났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타고난 재능, IQ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제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는데 절대 음감이라는 거 있죠. 타고나서 이렇게 들으면 바로 하는. 그것도 훈련해서 다 된답니다. 증명이 다 됐다고 해요. 그리고 IQ 같은 거 있죠. IQ가 높으면 대단히 우수한 성적을 낼 것 같잖아요. 50점 맞는 데까지는 좀 더 빨리 맞는답니다. 근데 60점 이상 맞는 점수는 IQ하고 상관이 전혀 없답니다.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서 타고난 재능이라는 없다.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뭐 골프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말 배우기 전에 골프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습량이 엄청난 거니까.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연습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라슬로 폴가르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화시켰는데 이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이겠어요? 연습에 의해서 천재가 될 수 있다. 연습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습 이론, 이 사람이 한 주장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습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럼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다 최소 천재가 되나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하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취미로 왜 골프 레슨을 하지 않습니까? 골프 레슨을 해보면 이 10년 친 사람도 있고 20년 친 사람도 있고 구력이라고 하죠. 뭐 1년도 안 친 사람도 있고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치신 분들을 보면 폼이 자기 폼이 있어요. 근데 그 폼이 좀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그럼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드리는 대로 안 해요. 불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공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정을 해주면. 당연히 안 맞아요. 왜? 어색하니까. 근육이 말을 안 듣거든, 처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치던 사람이 자세 교정을 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정이 될 때까지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훈련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 자세가 더 편해질 때까지 극복을 해야 그 스코어를 깰 수가 있거든요. 그 벽을 넘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말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처음 배우시는 분 빼고. 그 백지가 나은 거지, 가르칠 때는. 그래서 실컷 가르쳐 놓으면 다음에 동네 가서 게임하고 와요. 그럼 게임할 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치던 대로 치고 와요. 그리고 원위치 돼 있어요. 또 실컷 교정해 놓으면 또 필드 갔다 와요. 갔다 오면 또 원위치 돼 있어요. 이 물어보면 안 편하다는 거야. 공이 더 안 맞는다는 거야. 제가 수도 없이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교정을 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아인슈타인 말처럼 하던 대로 해가지고 더 발전되기를 원해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하면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잘못된 근육만 쌓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으로 돌아오면 행동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연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습 이론에 의하면 연습을 많이 하면 탁월한 재능이 없어도 천재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연습만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모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제가 방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하긴 하되 어떻게 연습을 해야 탁월한 사람이 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이게 내 한계야. 이런 말 하죠. 저게 저 사람 한계야. 이런 말 하죠. 그럼 한계라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계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대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경계, 이렇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한계죠. 말 그대로 경계죠. 그죠? 더 이상은 거의 90점 맞는 사람이 이게 내 한계야라고 말한다는 건 91점은 못 맞는다는 뜻이에요. 골프를 치는데 80타 치는 사람이 나는 79타는 못 쳐.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라 보면 이 한계가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야 그게 한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전적 의미의 한계는 진짜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이겁니다. 내가 주저앉는 그 자리가 바로 한계인 겁니다. 이게 내 한계라고 말하고 주저앉는 그 자리,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가 사실입니까? 의지입니까? 실제 한계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한계입니까?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의지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진짜 한계인 것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타고난 재능이 없어. 아니면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지. 라고 합리화하고 폄하하면서 그 한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 한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220회 향기노트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오늘 하는 향기노트도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강의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220 향기노트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220번째 하고 있죠. 뭐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9회 향기노트가 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향기노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도 바닥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20회 향기노트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제 한계는 향기노트 219회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 능력의 한계일까요? 제 의지의 한계일까요? 이거는 의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실제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경기대 모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강의원을 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이 연수원을 몇 번째 왔는지. 그 경기대에서 굉장히 큰 연수원인데 몇 번째 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오늘 강의한 게 23번째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원에서는 같은 교재를 주면 강연할 때마다 같은 교재를 주잖아요. 그 원고료라는 게 나옵니다. 같은 교환을 주면 원고료를 안 줍니다. 그럼 그 강서로의 한 20%, 한 30%가 원고료입니다. 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럼 제가 23번 강연할 동안 뭐예요? 같은 주제라도 같은 원고를 주면 안 됩니다. 제목을 똑같이 해도 원고가 달라야 원고료가 나옵니다. 그럼 원고 다르게 말하고 같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제목은 같고 주제는 같아도 강연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3번의 다른 원고를 보냈다는 거죠. 이미.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같은 곳에 한 두세 번 불려가 보면 보통의 강사들은 같은 주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연수원에서 같은 주제로 똑같이 3번 해달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23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이 220번, 오늘 219번째 향기노트까지 올 때까지 이 한계를 계속 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향기노트 할 때마다 한계를 느낍니다. 이번 주에 뭐 하지? 다음 주에 또 뭐 하지? 특강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왜? 향기노트로 220번째 한계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특강 23번 하는 건 간단한 문제죠.
220개 중에 23개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곳에서 23번을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저에게 한계 노트는 강연 연습이기도 하고 자기 개발이기도 하고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말하는 삶의 4가지 요소를 보면 이렇게 구성된다고 해요. 삶은 딱 4가지로 구성된다고 해요. 철학에서는. 뭐겠어요? 첫째, 내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타인이 있어야 돼요. 그 자아와 타인입니다. 그 사람으로 치면 나와 나 아닌 사람이 이 삶의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해서 이 4가지 요소도 자아, 시간, 타자, 공간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죠? 공간의 한계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동시에 서울과 대구에 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들이닥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게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공간의 한계가 있죠. 난 공부할 곳이 없어서 못하겠어. 연구할 곳이 없어서 못하겠어. 연습할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난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어. 타인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계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저앉는 그 자리가 한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타인에 대한 한계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타인에게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공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시간, 타자는 나의 한계에 의해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끝도 없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라슬로 폴가르가 말한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연습에 의해서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한계가 아니라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누구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지금 일하시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